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저녁에 아주 큰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지진이 일어난 8시 19분에 회사에 있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이것저것 정리하느라고 회사에 있는데 7월 4일에도 지진이 있었고 그때와는 정말 다른 느낌, 굉장히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도가 7월 4일은 6.4였고 어제는 7.1이었는데 10층 건물에서 7.1에 물론 그 진앙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북쪽으로 125마일 정도 떨어진 리치크레스트라는 곳에서 11마일 북쪽인 곳이었다고는 하지만 125마일 넘어서까지도 10층이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그 빌딩이 흔들리는 완전히 그 흔들렸습니다. 제 몸이 일어서니까 흔들렸을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제가 이제 지진 방송을 하고 그리고 어제 퇴근을 했는데 이게 6.4도인 것과 강도가 뭐 전문가에 따라서 8배, 10배, 11배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당연히 하루 전에 6.4보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큰 그 여진만 하더라도 100번이 넘고 작은 여진까지 전부 합치면 적어도 1700번 이상이 일어난 것인데 다저 스타디움에서 어제 야구 경기를 보시던 분들 아주 크게 흔들렸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를 중단하고 사람들이 전부 집으로 가고 선수들이 퇴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뉴스 앵커들이 뉴스를 하다가 저녁 8시 때에 뉴스를 하다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남녀 앵커가 완전히 그 놀란 모습은 화면에서 보였고요. 여자 앵커가 남자 앵커 손을 이렇게 팔목을 잡으면서 우리도 대피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커머셜 들으시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이 뉴스 데스크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까지 포착됐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있는 집은 수영장 물이 넘치기도 했고 당연히 가게에서 술병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은 모든 책들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뭐 그 정도는 너무나 그 말랑말랑한 것들이니까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아스팔트가 이렇게 저렇게 막 튀어나오고 완전히 무슨 반으로 갈려서 그 틈새가 생긴 그곳에 이렇게 발을 넣으면은 발이 들어갈 수 있을 그럴 정도까지의 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가운데는 완전히 비틀어져 버린 그런 집들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진앙지가 그 리치크레스트라고 해서 어 미국이 연휴이기 때문에요. 뭐 베이커스필드라든가 산타바바라라든가 이런 곳으로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리치크레스트가 베이커스필드에서는 북동쪽이고 역시 산타바바라에서도 북동쪽,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거의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른 이 두 군데 지역보다는 북쪽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산타바바라나 베이커스필드가 로스앤젤레스보다는 리치크레스트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리치크레스트의 동쪽이 라스베가스. 말하자면 이 진앙지가 있는 그 주변이 모하브 사막 지역이라는 거죠. 인구도 이 리치크레스트라는 곳에 2만 9천 명밖에 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다지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진도가 그 6.7이었었던 그 노스리치 지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피해 같은 것은 작죠. 중간에 주변에 건물도 적고 사람들의 밀집도도 낮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뭐 지질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칼텍 이런 곳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이 같은 강진 내지는 이것보다 더 강한 강진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10분의 1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7.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 그렇기 때문에 남가주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그 강하게 지진을 느꼈는데 샌안드레스 그 지진대 자체가 한 100마일 정도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그 소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불안해하십니다. 이 지진에 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남가주에 살고 있는 분들께서는 대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에서는 그 부분까지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샌앤드레아스 그 지진대가 100마일 이상에 걸쳐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100마일이면 얼만큼입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500마일 조금 더 가고 하는데 아주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그 지진을 리치크레스트에서 일어났지만 저쪽 샌디에고 넘어서 멕시코 국경에서까지 느꼈다는 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아마 휴일이기 때문에 샌루이스 오비스포에 가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로스앤젤레스보다 훨씬 강한 지진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이기 때문에요. 이 독립기념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과거에도 그 독립 그 기념홀이라던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요. 그런 곳에서 연설을 했던 대통령들이 있지만 뭐 오바마도 했고 클린턴도 했고 했지만 그것과 이번처럼 이렇게 링컨 메모리얼에서 국가에서 그 모든 비용을 대고 비행기 전투기도 띄우고 탱크도 가져다 놓고 어제 제가 탱크 한 대를 70 파운드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70파운드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도 몰랐거든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 다신 거 보고 알았습니다. 70파운드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6파운드 조금 넘잖아요. 성인 몸무게, 여성 몸무게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톤이요. 70파운드가 아니라 그런 탱크들도 많이 왔고 대통령이 비가 오는데도 위에서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면 조금 멈췄다가 연설을 하고는 했는데 정치적인 연설은 정말 피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고 실제로 정치적인 연설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이라는 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독립군들이 싸우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 독립선언서에 담긴 것이 인간은 평등하다, 자유를 추구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종이 원래부터 무슨 뭐 게르만족, 무슨 족 이런 형태로 뭉쳐진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종교라던가 모든 그 인종, 나라 어디에서 오는지 이런 모든 것을 존중하고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독립선언서에 담았는데 이번에 그 독립 그 기념일에서 대통령이 연설한 것은 거의 그 군사력을 강조를 했고요. 미국은 군대 군사력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 또 젊은이들 군인에 많이 조인해라 했는데 미국은 이건 로마의 스토리죠. 군대가 강하다 하면서도 또 스파르타와의 그런 어떠한 그 삐쳐나간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로마의 스토리고 미국이 군대가 강하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더 앞세워 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그 유산도 없는 나라였고 나라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고 할 때는요. 그런데 많은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미국을 상징하는 것은 민주주의죠. 인간 존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의 정신을 지키면서 그 같은 미국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게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억제력에서의 보여주는 군사력의 그 힘, 이 하드파워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번에 독립기념일에서는 사실은 그런 그 군사력을 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 히틀러가 그랬었잖아요. 어찌하여 뭐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 다음에 히틀러가 다 모여라 뭐 군인 모이고 유니폼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이런 연설을 하고 했던 것처럼 그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민주당에서는 특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화당의 데이빗 브룩스 씨 같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연설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가두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스캔들이 위치헌트였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 진보를 분노하게 할까? 그게 바로 진보들은 이런 군사력을 막 휘두르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면 저게 진짜 미국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화나잖아요. 그렇게 화나서 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을 하면 그러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이 확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준다는 거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진보를 화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6%인가밖에 표를 안 줬던 지역이거든요. 가장 리버럴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시장도 그렇고 미국 말로 thanks but no thanks라는 게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사양할래요. no thanks, thanks but no thanks 하는데 이번에 그 탱크를 가지고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워싱턴 DC에서는 thanks but no thanks, thanks but no thanks가 아니라 thanks but no thanks라고 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많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독립전쟁을 하던 동안에 뭐 미국 군인이 뭐 어떻게 했고 뭐 뉴욕과 어디서 공항을 다 접수했고 took over airport 했고 해서 아니 1775년, 76년, 74년 이런 때 미국에 무슨 공항이 있었는가? 비행기가 나중에 그 대통령이 비행기 만든 형제 얘기도 하던데요. 연설에서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아니 자동차 T 모델이 포드가 만들어진 것도 그 1900년대인데 1700년대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적을 하더군요. 여러 부분에서 이제 대통령이 연설을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한 게 이것은 즉흥 연설이 아니라 누가 써준 거잖아요. 써준 거를 보고 했는데 왜 틀렸는가?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텔레프롬프터가 나갔는지, 나갔으면 그 부분에서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연설에서 여러 부분에 그 실수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1700년대에 뭐 공항을 접수했고 공항을 다 장악했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상식선은 아니죠. 네. 한 200년 뒤에 2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00 적어도 100 몇십 년 뒤에 비행기 만들어지고 공항 만들어지고 했을 텐데요. 아무튼 그래서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우려할 만한 그런 연설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화합의 장도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대통령들이 당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좀 뒤로 가려져 있고 하죠. 물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기념일에 연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연설은 이렇게 링컨 메모리얼처럼 대규모로 사람을 모아놓고 또 옆에 합참의장 나오라고 하고 뭐 군용기 띄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미국의 평소의 가치, 독립기념에 대한 뭐 기쁨 이런 것을 말하는 연설이었고 엊그제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립 자체에도 그 이민자들이 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아이리쉬, 저먼 뭐 많았을 것 아니에요.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어떤 사람은 정말 자유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민자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7일에 발표를 했었던 그 불법 체류자들 대규모로 추방한다. soon, 곧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7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비용도 없고 또 이민관세국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로컬 경찰국 등이 협조를 해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뭐 이민자들이 세금도 내고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뭐 로스앤젤레스 같은 지역이요.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정부의 그런 그 대규모 추방 작전에 협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2주일 연기하겠다. 그 사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아주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만들어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공화당이 세 부서, 백악관, 의회,
또 그 상원을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도 안 됐고 뭐 반대의 경우에도 안 됐고 수십 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대통령이 곧 대규모 추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급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레이드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remove 그 사람들이 돌아온 나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스앤젤레스처럼 뭐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세금도 내고 또 물건도 사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성인이건 아이들이 됐건 학교에도 잘 안 가고 일하러도 잘 안 나가고요.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니까 가끔 몇 주일에 한 번씩 마켓에만 가는 거예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먹을 것만 아주 간단하게 사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몇 주일에 한 번 외출하면서도 내가 지금 집을 나가는데 제대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한다는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대통령의 트윗으로 조금 더 강해진 걱정이고요.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사업체에는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입니다. 호텔, 청소하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골프장도 그렇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 어제 이제 뉴저지 골프장으로 갔는데 골프장으로 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그 뉴저지 골프장에도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잘 몰라요. 내가 데이 바이 데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는데 뭐 미국의 모든 비즈니스 업체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그 불법 이민자들이 없이 미국의 그런 곳들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답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건축업, 또 호텔업, 골프장, 카지노를 하면서 가장 불법 체류자를 많이 고용하고 오래 18년, 20년씩 고용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곳, 그 방에 열쇠까지 그 불법 체류자에게 18년 이상 뭐 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에 이렇게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면서 약간 그 좀 단속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와이프가 영주권을 받는 그 부분도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애니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구 비난을 하는 그런 시기에 본인의 와이프의 부모, 말하자면 장모는 아주 쉽게 미국의 영주권을 받았고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불법 체류자가 일하지 않는 데가 미국에 어디 있어? 내 골프장?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그리고 시민권 질문도 미국에서 이번 주에 큰 뉴스인데 시민권자입니까? 하는 질문을 인구 센서스에 넣지 않고 센서스 질문지가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무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발표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언론이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는 거다. 나에게 물어봐야지. 시민권자입니까? 하는 질문을 넣도록 끝까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안을 찾고 있어. 그런데 왜 인쇄용지를 인쇄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상무장관이 주축이 되고 법무장관이 약간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그 시민권자인 걸 묻는다는 그 이유는 소수 인종들이 투표를 더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소수 인종들의 투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권 질문을 넣는다는 건데 누가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공화당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서류 미비자라든가 이민자가 있는 곳, 말하자면 민주당 지역인 거죠. 그런 곳에 연방 기금도 덜 주고 연방 하원 의원 배당수도 적게 할까? 이게 이제 시민권자입니까? 하는 질문을 넣는 요지죠. 시민권자입니까? 하고 물으면 원래 이 인구 센서스 조사에는 시민권자이건 영주권자이건 서류 미비자이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 같은 자료를 다른 곳과 공유를 할 수 없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하원 의원 숫자를 하나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공공기금을 연방 정부에서 주는 것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그 연방 대법원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게 명분이 잘 안 쓰는데
이유가 부족해 하니까 인쇄할 날짜는 다가오고 충분히 연방대법원을 설득시킬 만한 힘도 없고 하니까 인쇄에 들어가 버렸는데 대통령이 싫다고 하니까 또 법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쪼르륵 마음을 바꿔서 대통령에 줄대면서 또 대통령이 명령을 했다고 하고 다시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정말로 이러한 그 행정 처리는 보기 힘든데 어떻게 이게 처리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그나마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한 명 연방 대법원장이 그 존 로버츠가 그 진보 편에 서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이 또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도 아마 이 문제는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될 텐데 더군다나 지금까지 원래 월요일이 시민권 용지를 이십니까? 시민권자라는 질문이 들어가던 들어가지 않던 센서스 질문 용지를 인쇄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그 수많은 많잖아요 질문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쇄를 해야지 되는데 날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두고 볼 일이고요. 공화당에서 저스틴 아마쉬라는 미시건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공화당을 탈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공화당이 너무너무 뭐 꼭 공화당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당파적이고 당에 충성을 해야지만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특히 특별검사가 수사를 다 끝내고 나서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그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고 그리고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의 자녀, 사위 등등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을 개입하려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거기에 협조하려고 했었던 이런 것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기소될 정도의 스모킹 건이 없었다. 이게 이제 연방 그 특별검사의 보고서인데 특별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연방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명하고 임명한 법무장관이 그냥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나름대로 줘버린 겁니다. 그 뒤에 특별검사가 기자회견으로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자 이 공화당의 저스틴 아마슈라는 의원이 정치인들 이 448페이지짜리 특별검사의 보고서 좀 읽어보십시오. 이걸 보면 답을 압니다.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뭐 탄핵 누가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탄핵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 증명하는 것이 프리덤 커커스라고 미국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의회의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왜 좋아하냐면 일반 공화당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더 보수적이거든요. 프리덤 커커스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한 40명이 함께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이 프리덤 커커스를 다른 의원들과 함께 만든 사람이 저스틴 아마슈입니다. 공화당을 탈퇴한다. 나는 당에 속해서 당에만 충성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식에 맞지 않고 미국의 이익에 위배가 되면서까지 충성하는 공화당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럴 일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민 그것을 막는다는 데는 대체로 찬성을 하지만 뭐 벽을 쌓는다던가 돈 많이 들이면서 그것도 멕시코가 돈 준다고 하고는 멕시코가 돈 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벽 쌓는다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고 투표를 했었는데 저스틴 아마슈가 아무튼 공화당에서 탈퇴한 것도 이번 주에 그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대강 현재로서는 누가 앞서간다 하는 것이 짐작이 되는데 아직 먼 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점검하는 것 뿐이다 정도로만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버니 샌더스 의원이 막상 이제 그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원래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그 이슈 같은 것을 알리는 것은 충분히 그 알렸다. 그리고 항상 초지일관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뭐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표 많이 받을까 저렇게 하면 표 많이 받을까 하고 노골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 이런 것을 주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번에 그 토론 그 전후로 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리고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야 두 사람 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게 백인 남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과연 미국 사람들이 한 사람은 그것도 흑인계 여성인데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의 연방 상원의원 두 사람을 뽑을까 하는 문제가 걸리고 그러나 굉장히 연설을 한 사람은 첫날 한 사람은 두 번째 날 잘했어요. 카멜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이라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앞서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다른 앞서가는 후보에 비해서 중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 바이든을 카멜라 해리스가 토론회에서 완전히 때려 눕혔잖아요. 조 바이든이 사실은 준비를 덜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이 토론회를 보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 지금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 뭐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처럼 저 정도로 철저하지 않게 준비를 해오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옆을 싹 봐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이제 옆을 슬쩍 눈치 보고 손도 올린 건지 안 올리는 건지 올렸다 말았다. 다른 후보들이 손을 바짝 올렸을 때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려면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카멜라 해리스 정도는 돼야지 될 것 같다. 물론 또 젊은 인디아나주의 그 사우스밴드 그 시장의 후보도 있지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37살인가 그렇죠? 39살인가요? 37살인가요? 지금 그 공화당에서 그 자진 공화당을 탈퇴한 저스틴 아마시 후보와 혼돈이 돼서요. 그 후보가 39이니까 그 인디아나주의 작은 그 사우스밴드라는 곳의 시장 그 피트 부티저지 그 사람은 37살이겠네요. 그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을 토론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토론을 이틀을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머리 색깔도 까맣거든요. 그러고 또 공개적인 동성애자니까 미국이 아직 공개적인 동성애자 대통령을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죠. 저쪽 유럽 북구도 아니고. 그리고 좀 전에 하나를 제가 잊었네요. 공화당에서 탈퇴를 한 저스틴 아마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왜 이민에 대해서 좀 온정적인가? 사람이 다 본인이 겪어보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난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와 엘리자베스 워렌이 두각을 나타냈는데 조 바이든이 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CNN 방송과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CNN과의 인터뷰인데도 팍스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는데 팍스에선 당연히 윤색을 하죠. 각색을 무조건 이 인터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형태로 해서 보도를 하던데 조 바이든이 얘기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 bully, 남을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트럼프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펀치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뭐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나 북한에 대해서나 별 그 내용 없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갖게 세계 무대에 이렇게 손잡고 나와서 선보여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카멜라 해리스가 지적을 했었던 인종에 관한 부분, 버싱에 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한 거죠. 준비를 안 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벌써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29살 때부터 정치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델라웨어가 지역구니까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의 카멜라 해리스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닌 버클리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반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버클리는 지금 UC 버클리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급진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곳이고 델라웨어만 하더라도 저쪽 동북부의 델라웨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델라웨어 사람들이 흑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해서 버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흑백 분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쿨버스에 이제 흑인 학생, 백인 학생들을 같이 섞어서 다니게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버싱인데 조 바이든이 70년대에 일을 하면서 결국은 그 백인 흑백 분리주의자 정치인들과 많이 일을 했었고요. 일을 하면서 버싱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자신이 이제 그 아빠가 자마이카고 엄마가 인도계인가 그래요. 엄마 아빠가 다 공부를 무척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엄마가 무슨 교수인가이기도 했고요. 엄마인지 아빠인지가 그랬는데 이 카멜라 해리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색깔이 까맣다는 이유만으로 2등 시민이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2등 시민이었고 그리고는 그 뒤에 백인 학생들과 같이 버싱하면서 학교 공부하는 거, 그 버싱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는가 조 바이든에게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조 바이든은 본인은 버싱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그것을 뭐 지역에서 해야지 연방 교육부가 관할한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조 바이든의 지역구에서는 버싱을 반대라니까 흑백이 같이 지내야지 된다는 것을 반대를 하니까 사실은 조 바이든은 뭐 그 당시에 정치인을 하려면 지역구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야지 되니까 그럴 수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정말 말하자면 고대의 이야기인 겁니다. 1970년대가 지금 어느 때예요? 1970년대는 옛날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그게 그 시절에 그랬고 내가 왜 그 흑백 분리주의자 정치인들과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그 설명을 했었어야지 되고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조 바이든은. 그래서 저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제 뭐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공화당 연방 하원이었던 조 스카보로도 안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런데 또 엄청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전날 토론회보다도 더 봤다고 하고 준비를 못했다 고백을 했는데 조 바이든 얘기는 그 이슈가 나올 줄은 알았지만 카멜라 해리스가 나를 그렇게 공격할 줄은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이 그렇게 사랑했던 첫째 아들, 숨진 그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 혼돈이 되네요. 카멜라 해리스가 내 아들의 친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로운 펀치를 나에게 줄 몰랐다 하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당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은 것의 반증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오랜 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고 좀 그 준비를 덜 했던 건가?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제 조 바이든이 내가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도에 미국에서 알라바마의 한 젊은 여성이 임신하고 임신 5개월째였는데 직장에서 한 남성과 다퉜습니다. 이 여성이 먼저 그 남성을 뭐 때렸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총을 가지고 와서 이 여성의 복부에 총을 쐈습니다. 임신 5개월 된 그 태아가 숨졌습니다. 알라바마 검사가 이 남자는 자기 방어였다면서 석방했고 이 여성은 임신한 아이를 그렇게 숨지게 하느냐 하면서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습니다. 만일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전국에서 알라바마주는 물론이고 굉장히 이 기소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고 결국은 알라바마주에서 첫 여성 검사가 본인이 기소를 해놓고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최근에 굉장히 그 낙태를
어렵게 하려는 그 분위기요. 특히 이제 공화당 보수의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총을 쏜 남자는 석방을 하고 총을 맞아서 아이가 낙태됐다고 왜 그 임신 중에 남에게 싸움을 걸어 하면서 과실치사로 기소를 하는 이 정도까지 지금 전혀 낙태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옆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더 심각한 거죠. 과실치사 혐의니까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오하이오주 많은 주에서 여러 가지 아이가 태아가 심장 박동 소리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느낄 수 있어도 절대로 낙태하지 못한다. 그럼 임신 5주 내지 6주 정도인데 그렇게 될 경우 임신 5주일, 6주일, 임신 3개월까지 본인이 임신했는 줄 모르고 지나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거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7월 11일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법원에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서 일단은 중지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보수들은 여성의 낙태는 금지시켜야지 된다.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도에 로 앤 웨이드 법을 뒤집어서 낙태를 불법으로 해야 된다. 결국은 여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고 실업률은 여전히 4% 아래로 아주 좋고 6월의 일자리는 예상은 17만 개였는데 22만 4천 개나 됐고 뭐 제조업 기타 등등 뭐 헬스케어 등에서 일자리가 늘어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계속 내리라고 압박하고 한 0.5% 내리나 했더니 전혀 안 내리나? 아니야. 0.25%는 내리겠지. 이 정도로 해서 이자율 인하를 크게 기대하던 그런 그 월가에서는 실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분위기 어제 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률이 이렇게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40% 초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이 정도로 좋으면 뭐든지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50년 만에 최고다, 50년 만에 최저다. 이때의 최저일 때는 좋다는 의미에서의 최저요. 그런 정도 되면 보통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한 70%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여러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저도 방송을 하지만 방송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모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제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나 알면 알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떠한 그 이슈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모든 일들이 다 진정성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교적인 이슈요,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예를 들어 한반도의 뭐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세계사적인 철학이라든가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끝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면 그래 그러니까 되지 좋지 하지만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끝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고 나서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의 특히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 다물고 트윗 안 하고 텔레프롬터 읽으면서 연설한다면 아마 10포인트 정도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그 말이 또 행동으로도 이어집니다. 알면 알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해서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아무리 그 경제가 뭐 오바마 때부터 다 좋아서 열매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던 아니면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의 공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공 아니겠어요? 세금 감면의 경우는 이득 보는 사람은 보고 아닌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40%의 미국 사람들은 페이먼트 내는데 쩔쩔맨다고 하잖아요.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 부가 몇몇 사람에게 부자에게 트럼프 대통령 주변 친구들과 같은 부자에게 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고 이 호텔을 운영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정말로 이 경제가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가 이렇게 좋아도 지지율이 크게 높지 않는 어떠한 이유일 수도 있고요. 경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